우리가 패러다임 얘기를 지금까지 그 2시간 동안 하고 1시간 반 정도 하고 뭐 신뢰도 타당도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지금 현재 오늘 here and now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존재론이라든지 인식론에 속하는 패러다임이 무엇인가요? 나는 실제라는 것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 지식은 나의 속에서도 다른 사람 속에서도 아니라 제 체험의 공간에 객관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똑같은 양상이어야 하고, 그것이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진주교대에서도 전남대학교에서도 똑같이 진실이고 실제다. 그럼 실증주의. 예측과 일반화를 원하셔요? 그럼 해석주의. 실제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스탠스에 따라서 다양하다. 지식이라는 것도 그러하고, 진리라는 것도 그러하다. 영원하고 완전하게 유니버설 트루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대문자 진리라는 것은 없다. 상대적인 진리관, 지식관을 가지고 있다. 어떤 다른 문화에 속하는 사람이 현상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서의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된다. 해석주의인가요? 비판 이론 혹은 해방 이론. 나의 관심은 실제적인 개선, 아니면 구조적인 모순, 차별, 어떤 그런 틀에 대한 비판에 있다. 이게 속하시는 분. 나는 주류 담론, 거대 담론에 대해 담론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해체를 하고 싶어. 중심적인 생각보다도 어떤 지엽적이고 어떤 나의 독특한 이해를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어.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해체 이론들이 좀 어려워요. 푸코, 데리다, 딜루젠, 가타리, 봐도 무슨 말인지 보기 힘들어. 한글로 봐도 그렇고 영어로 봐도 그렇고. 한참 그 용어들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이론들을 접하시게 되면, 오케이, 내가 앞으로 4개월 혹은 6개월은 몰라도 계속 읽을 것이다 라는 각오로 들어가셔야 돼요. 실증주의 이론, 많은 이론들처럼 그냥 오케이, 이렇게 틀리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야 끝, 그렇게 명료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번역의 오류들도 사실 많고. 자, 질적 연구에 이제 앞에 우리는 패러다임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아쉬운 것은 각각의 패러다임에서 어떤 연구들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호응도 조금 낮았어요. 저희 기대보다. 근데 이제 오늘은 지금부터는 연구의 목적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질적 연구가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업 분야에서 가능할지. 울보 손흥민. 왜 여기서 이 사람이 울고 있을까요? 그죠? 여기서는 왜 이렇게 울고 있을까?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경기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 왜 이 울음의 의미가 뭐예요? 경영이 면제됐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대적 인식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실증주의와 다른 타당도와 신뢰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질적 연구에서도 생뚱맞은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연구자의 주장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어떻게 그걸 안 하냐고요? 예. 저 경기를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봤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본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여쭤봅시다. 충분히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이 경기를 보면 저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울음에 대해서. 충분합니까?
아니 설득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아시안 게임 결승 경기였고요. 그때 당시에 이 친구가 요번에 그 메달을 못 따면 군대 입대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친구 유럽에서 활동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잃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측 아니에요 지금. 그 맥락에 기초한 해석이고, 그죠? 네. 그런 상황적인 어떤 군대와 관련한. 정말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울고 있었는지 알려면 우리는 울 수가 없어요. 질적 연구자가 갖추어야 될, 제가 엄청 아까 질적 연구자로서 칭찬해 드렸는데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개방적인 마인드. 내가 바라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 이외에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른 해석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계속 주장을 하시니까 이 강의를 좀 재밌게 해주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손흥민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로 왜 여기서 이렇게 이 울음의 너의 의미가 뭔지. 사실 자기도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저 이유로 울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훈련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누구한 약속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과도한 어떤 기대, 호응에 대한 부담을 비로소 이제 어느 정도 떨쳐낼 수 있을 때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릴리프 이런 감정 때문인지 아마 복합적일 걸로 추측을 하는데 물어봐야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 이 사람의 대답, 혹은 뭐 동료 선수들이라든지 감독의 등을 이제 크로스 체크해서 그 의미를 보다 이제 풍부하게 우리가 기술해내고 이해해낼 수 있지 않을까. 질적 연구의 목적이 그런 의미와 이해에 관한 거다. 이 사회과학에서 얘들은 조금 자제를 하도록 하고, 시간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의미와 이해의 연구 목적 측면에서 보세요. 미국과 일본의 맥락에서 비교 연구죠. 한국 산업 일꾼 노동자들의 어떤 워크 애티튜드, 근무의 어떤 태도라든지 문화적 가치들은 어떠한지 이해하기 위한 연구죠. 이 의미와 의미 이해와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공 분야 안에서. 근데 폴 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일즈에서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연구한 거죠. 러닝 투 리버라는 곳에서 사실 당시에 1970년대, 80년대 미국이 이제 그 사회 정의, 이제 게이 해방 운동이라든지 여성 해방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과 더불어서 그 계급 재생산 이론 있죠. 팽배하던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던 그런 시기에 있었어요. 근데 폴 윌리스는 웨일즈 지방에서 왜 노동자 집단의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다시 그들의 부모님을 따라서 노동자의 집단으로 들어간, 이게 정말 어떤 사회 혹은 교육의 어떤 그런 계급 재생산적인 측면에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실제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해봤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사회에서는 또래 문화, 남성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봤더니 그들 사회에서는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받고 1등하고 그 좋은 대학 가고 이런 행위들이 기득권, 주로 이제 백인 위주의 그런 기득권에 순응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보다 더 남성성, 근육 키우고, 그죠? 몸매를 건강하게 만들고, 힘을 강하게 하고, 남성성을 더 표출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수동적인 계급 재생산 이론의 어떤 현상의 결과로서 아버지를 따라 노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의 어떤 주체적인 선택으로서 그 직업군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부분이죠. 그리고 일상적 세계에 대한 기술. 먼저 석사 논문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거는 어떨까요? 산업안전기사의 일상적인 삶에 관한 질적 연구. 다양한 직종에 이 산업안전을 관리하거나, 뭐 교육도 하고, 문제점도 찾아내고 하는 산업안전기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한번 이해를 해보잖아요. 일상적인 세계. 사실 우리 주위에 존재를 하죠. 그렇지만 저는 외부자, 특히나 외부자로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는 그런 어떤 삶의 분야고 공간이에요.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제 내부자로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참여자를 몇 분 선정을 해서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며칠 따라다녀 보기도 하고, 어떤 교육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또 현장에 무슨 문제점이나 지원 나오면 가보기도 하고, 사고 처리를 하면 그거 따라가서 관찰해 보기도 하고, 인터뷰를 해보기도 하고, 그로부터 교육받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분석을 해보고, 쭉 해서, 야, 산업안전기사라 살아가는 것이,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저는 주제가 산업안전기사라는 이제 안전공학과 관련은 있는데, 일상적인 삶에 대한 질문과 공학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으로 주제는 목적에 타당한지. 그것은 이제, 저는 사실 이분의 문외한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로 학위 논문을 쓰십시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일상적 세계를 기술하기 위한 질적 연구 목적으로서 어떤 연구가 가능할지 고민해 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본 것이고,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퀄리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주제가 혹은 어떤 참여자의 삶이, 어떤 연구 대상 혹은 연구 현장이 가능할까? 지금까지 좀 며칠 책을 보고 교수님들 강의를 들어보니까 질적 연구하고 자꾸 그리고 버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오히려 이제 조금 길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공학 논문하고 거의 그 삶이라든가 아까 교대 출신들이 생김으로써 현장에서 처음 느끼는 일상생활 이런 것들을 사회학 논문으로는 또 양적 연구와 다른 또 내면의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학설이나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좀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런 거와 공학 논문과 좀 차별이 된다. 그래서 공학 논문에서 질적 연구가 좀 먹히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정말 아까 말씀대로 베리어를 많이 좀 뛰어넘어야 되겠다. 물론 양적 연구의 그 평가 방식이나 틀에 박힌 교수님들 생각도 그렇고 학생들도 많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걸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려면 학생들이 또 논문을 쓰기 위한 것보다는 또 그런 것들이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한 어떤 그 스킬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질적 연구는 필요하고 좋은 것 같긴 한데, 정말로 이 공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그걸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산업안전 분야가 이제 그 공학이라는 분야하고 그 산업안전하고 이 바운더리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뭐 산업안전 학이냐, 산업안전 공학이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학적인 개선 뭐 이런 게 안전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공학적인 그 해석이나 공학적인 접근이 없으면 안 된다. 물론 교육이나 문화나 안전의식
뭐 이런 것을 안전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학 쪽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교육학 쪽으로 분류가 되지만은 그래서 안전은 공학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연구, 학문 분야에서 질적 연구, 반드시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패러다임과 질적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패러다임이 맞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미련 없이 떠나셔야 돼요. 근데 나의 인식론이나 어떤 방법론, 세계관과 배치하는데 그걸 억지로 하다 보면 너무 괴롭게 되죠.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부족 하나마, 제가 이제 공고를 나왔고, 또 공고를 졸업하면서 약 3년 반 정도 기계 제조업체, 커플링 제조업체에서 근무를 한 경험, 그리고 질적 연구자로서의 경험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이제 공학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어떤, 우리 기계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기계가, 물론 그것이 실증적이고 객관적이긴 하죠. 누가 예를 CNC 선반을 돌린다고 하면 똑같은 프레임을 누가 넣든지 간에 기계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이상이 없는 한. 그렇지만 질적 연구는 과연 그 기계를 사람이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기계와 상호작용하는가, 혹은 이 자리에 근무하는 작업자가 옆에 있는 작업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기계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해, 혹은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소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그 직업적 삶, 혹은 작업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괴리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 기계를 단순한 칼을 잡든 못을 망치를 들든 어떤 복잡한 CNC 밀련과 같은 그런 기계를 다루든지 간에 인간이 거기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인간의 어떤 활동이고 현상입니다. 그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다 더 전체적으로, 청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물론 시스템적인, 어떤 기계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 인문학적인, 질적인 이런 관점도, 그 작업자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애석하게도 작업자는 인간이죠. 여러 가지 삶 애환을 가지고 있고 고통을 가지고 있고 이전의 경험들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자기 경험을 스스로 재구성하는 그런 주체적인 인간이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런 인간이 관여되는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연구 방법론을 나아가는 것이 하나의 대안 혹은 또 다른 접근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상적 세계 기술에서 이제 특히 저희 공단을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것들이 흔히 좀 주변에서 볼 때 기계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리를 입고할 때 기계의 버튼을 누르고 입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원인이나 대책이 들어오면 정말 발생이 단순한 게 그 사람이 에러 같은 거를 경비원의 업무가 아닌데 본인이 들어가서 에러를 잡으려다가 입주자가 버튼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같은 본인 건물주가 연세가 있으십니다. 76세인데 본인이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본인이 까먹고 돌려버리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기기주 장치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근데 이거는 물론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연세가 다 고령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방금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사고상에 나가니까요. 사망사고에 대해서 이런 가서 현장 방문하고 인간관계 사고 난 확인 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아시게 된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질적 연구예요, 그게. 그게 질적 연구가 다름이 아니다라는 거. 기자들 뭐예요? 가서 사고 관련자, 피해자 인터뷰 하잖아요. 모형이지만 우리로 보면 공학에서는 사고조사 기법이 있습니다. 아까 잘 말씀하신 이거는 이렇게 사고조사를 루트 커저를 이렇게 찾아내는 기법이 하나인지 그게 연구라고 표현하기는 물론
그런 그 과정 자체는 이제 지적용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질문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가져간다면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적 연구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사실 실증적인 어떤 기법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연구들이 풍부하게, 연구 결과물이 풍부한 게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 찾아내지 못한 그런 이면에 혹은 또 다른 측면이 질적 연구로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희망이 보이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그런 어떤 조사 연구의 새로운 기법으로서 또 다른 연구 주제, 학술지 논문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사례에서도 그뭐 RCA 금방원의 분석이 들어갔는데 실제 수리업체가 멀리 있어서 부르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 사람 직접 수리를 하려고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재해조사 보고서에 기재는 했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런 조사 보고서들을 질적 메타 분석을 해보세요. 몇천 건 몇만 건 있을 건 아니에요. 그 질적 메타 분석을 해서 과연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고 대체가 어떤 식으로 돼요. 그 문제점은 뭐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겠다. 그것도 질적 연구 분야의 하나예요. 그래. 양적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좀 결부를 시킨다 그러면 아까 그런 사고에서 데이터라고 게 위반 이런 것들은 데이터라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양적 연구가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제자를 직접 만나서 사람들을 동일한 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뭐 질문하고 질문 연구 방식하고 해서 같이 이제 결합을 좀 시키면 어느 정도의 방향이 있을 정도의 가득이야 개선 방안. 그럼요. 방안은 그걸 또 그러면은 그게 나는 주장은 되지만은. 주장의 타당도는 어떻게 또 검증할 것인가 이런 게 조금 숙제가 남는데 그건 또 몇몇 전문가들한테 또 뭐 인터뷰로 질적연구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 3단계 정도로 그렇게 가면 아까 말씀드린 믹스 메소드로 가면 공학적 논문으로서 완성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런 방식으로 가면 투구민감하게 뭐 당신들 공학하면서 소설 쓰니 그런 얘기는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사실. 네. 저 석사 논문 썼을 때도 소설 썼다 얘기 들었어요. 진짜. 서로 상호 보완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게도 사실 뭐, 그렇게 믹스 메소드를 하면서 질적 연구로 수집된 데이터를 빈도수를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들도 보기는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뭐 그렇게 더 신뢰도를 높여준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또 이제 또 그 양적 연구 패러다임에서는 그러네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설득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빈도수를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빈도수 분석을 이제 제공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특정 사례에 대한 관심 이런 거죠. 초등학교 여교사, 여교장에 대한 연구, 뭐 여성 노숙자의 삶에 대한 연구. 뭐 근친성악대 피해 자녀 어머니의 경험에 대한 연구 이런 특정한 사례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재해 이후 신체장애인의 삶의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것도 한두 번 딱 참여자 포집해서 정말로 이 재해를 입고 나서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이제 펼쳐지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잖아요. 아니면 좀 언급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구체적인 좀 가슴 아픈 사고를 통한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 네, 이런 연구들도, 그죠? 기계를 이제 붙이게 된다면 그 기계를 붙임으로써 사실 신체 일부가 기계화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현상학적 연구도 가능할 것이고, 그죠? 아니면 포스트 휴먼 관점에서 인간의 몸의 일정 일부분이 기계화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 기계화된 부분에 대한 어떤 자신의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해 혹은 정체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등을 연구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짐바브웨 이제 그 푸드 인더스트리, 음식 제조하고 생산하는 그런 어떤 작업 공간에서의 특정한 사례, 그게 케이스 스타디죠. 그들이 그 건강과 어떤 안전 그리고 이제 생산성과 관련해서, 근데 건강과 안전과 관련한 이런 요소들이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이 둘이 항상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좀 양립하기, 동등한 수준으로 양립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런 부분을 희생을 시키면서 이것만을 추구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보다 중요하게 개선시켜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부분을 올리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올라감으로써 어떤 직업 숙련도가 높아지면 결국 이 부분으로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직업군이나 직업 작업의 어떤 과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 연구, 산업안전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연구, 그렇죠? 프로그램이 새로 만들어 성공 기준에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딜리버 되는지 그 교육 현장에 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하는 사람,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아까 이런 활동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너 현장에서는 어떻게 그것까지 괴리는 뭐냐? 뭐 어떻게 하고 싶으냐? 뭐 등등. 만약에 이 과정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너는 제안을 하고 싶으냐? 뭐 강사에게도 물어볼 수 있고 수강생에게도 물어볼 수 있고, 그것이 나아가서 어떻게 실제 작업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이제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 이 교육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현장에서 있는 근로자 등이 이제 어떤 동일한 수준에서 이제 사실 공동 연구자의 개념으로 정말로 의미 있는 혹은 효과적인 산업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자. 그렇게 실행 연구를 할 수도 있겠고. 이제 방금 이야기했죠. 실행 연구 현장의 개선을 위해서 티모스 다이아몬드, 이분은 이게 박사 논문이거든요. 이걸 박사 논문 잘 써가지고 지금 평생을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아직도 인주저로 강연 다니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실행 연구의 어떤 그 바이블, 정전으로 읽히는 연구들 중에 하나죠. 사설 간호시설에서 어떤 아주 그 낮은 질의 간호 서비스, 그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격증을 따서 간병사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3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본 것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고 있는 이야기, 하고 있는 얘기, 물론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낮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비난할 일은 아니다. 내가 근무를 해보니까. 아주 낮은 봉급에. 그죠? 그 근무 환경 또한 자주 변하고, 사실 퀄리티가 좋지 않고, 그 직무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 케어를 제공해야 해줘야 되는 그 대상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치매에 걸리거나 이런 분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하루 종일 상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런 스트레스가 적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티모시 다이아몬드가 한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잘못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 직업 어떤 문화, 직업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이제 동시에 추구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사실 산업 안전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전수칙을 어기는 사람 문제 있죠. 지켜야 될 걸 반드시 지켜야 자기 혹은 동료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데, 그러면 계속 어긴다고 그 사람만 계속 비난을 할 거냐? 계속 사고 통계만 내고 있을 거냐? 혹시 그 구체적인 상황에 그 사람이 그런 룰을,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아야만 되는 다른 이유가 있느냐? 가서 관찰을 해보고 인터뷰를 해보고 하자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인데 전문가가 볼 때 이런 행위는 사고의 위험성이 너무 높은 것 같다. 그러면 그런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 교육을 통해서 할 거냐? 아니면 행위 패턴을
무엇을 그 어떤 기계 배치를 혹은 무슨 바꿔서 달리해서 안전을 확보하게 할 거냐. 다양한 제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까 선생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그 자동차 엘리베이터 관련 사고들의 문제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현장에 들어가서 그런 그 문제들에 어떤 근원을 그리고 좀 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질적 연구자로서 바라보는 제 견해고. 앤톤슨 2017년에 이제 이 복이 나왔던데 아주 이 책을 찾고 기뻤어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지금 과거 한 20분 정도 이야기한 내용을 이분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 Safety Culture, Theory, Method, Improvement. 산업안전연구에서 실행연구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정책 개발자 혹은 기업체라든지 그런 조직 운영자, 관리자들과의 그리고 실천가들의 공동적인 노력으로 산업안전 관련 이슈를 탐색하고 개선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게 이 책의 핵심이더군요. 제가 프리패스를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스티안 앤턴슨이 어느 정도 이제 이 분야에서 권위가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이제 질적 연구자로서 볼 때는 이 이슈에 대한 이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더라. 그리고 발견과 이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론도 특히 이제 근거 이론, 그라운드 티어리 같은 걸 쓰면 대신에 이제 그 표집 그 참여자의 수는 일정 수준 수 이상이 돼야 되겠죠. 보통 8케이스, 10케이스 정도는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뭔가 근거 이론으로서 이론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가 윤리학 분야에서 캐롤 길리건이라고 이제 윤리 이론을 만드신 분인데 자기 그 길리건의 스승인 콜버그라는 분이 계세요. 그 부분이 이제 그 윤리성의 단계를 이제 6개로 구분을 하면서 규명을 했는데 이제 캐롤 길리건이 볼 때 스승님의 이론이 너무 남성 중심적이더라는 거예요. 남성의 윤리적인 특성, 윤리적 판단의 특성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더라. 근데 길리건이 볼 때 여자들은 다르더라라는 거야. 이것은 이제 케어가 어머니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케어의 어떤 성품, 그런 성향이 강조가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이론 발견도 가능한 거죠. 그 필립 잭슨이라는 선생님이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내셨거든요. 실제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캘리포니아 할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의 문화를 어떻게 배우는지, 정말 뭘 습득해 나가는지를 봤더니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만 배우고 나가는 게 아니고 권위에 복종하고, 그죠? 권력에 순종하고, 왜? 선생님이라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문화가 다르겠죠. 당시 이제 1980년대니까 미국 학교들도 이제 그래 했겠죠. 선생님이 이것 해 하면 이것 하고, 선생님 들어오다가 이렇게 앉아서 기다려야 하면 기다려하고, 그러니까 허락을 해주고 안 해주고 선생님의 어떤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복종하는 그런 어떤 피지배 계급의 습성, 태도, 가치를 배워나가다라고 학교 교육을 이제 맹비난을 하죠. 잠재적 교육과정. 명료하게 계획하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배워나가는 것. 그래서 그 잠재적 교육과정 이론화를 시켜서 지금도 기초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제 석사 논문의 기초에서 사실 이것도 이론화야 하는데 초등학교 초연교사들이 그 직업에 또 직업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을 하든가를 분석을 해봤더니 모방하기, 기술 향상, 미소와 최선경, 청과 수용, 시행착오, 동일시, 합리화, 포기, 기대, 수기, 수준 낮추기라는 전략들을 사용을 하더라. 이런 것은 가능할까요? 산업 노동자의 직업 사회화 과정에서 발휘되는 생존 전략. 처음에 그 직업군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적응해 나가는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세이프티 리더십.
The key behaviors. 안전 관련 위한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뭔가? 그 근거 이론으로 6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조직의 안전을 조직의 우선순위에 두고 강조하는 것. 안전 제일. 그죠? 두 번째로, establishing clear communication for safety. 안전과 관련한 명료한 의사소통 혹은 체계 등을 수립하는 것. 이게 안전과 관련한 리더십에서 발휘되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안전 관련 활동들에 직접 참여하는 것. 그 안전 담당자 혹은 책임자가 오케이 무슨 뭐 사고 지진 대비 모의 훈련이다 그러면 같이 하는 거죠. 교육도 같이 와서 받고 setting and maintaining safety standard, safety 안전과 관련한 기준들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 risk awareness 사고의 어떤 위험 요소들을 인지하는 것. 그것을 유지하도록 항상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근로자들, 근무자들을 어떤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안전과 관련된 리더십에서 발휘되는 행동의 핵심적인 요소들이더라. 이론화를 시키는 거죠. 질적 연구를 통해서. 그럼 누가 이 6가지를 정해요? SPSS가? 아니죠. 누가? 연구자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의 결과로서, 연구자의 통찰로서 이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증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연구 도구로서 실증 연구에서 도구라고 이야기하면 좀 어색하긴 하죠. 연구자 자신이 가장 중요한 연구 도구다. 아니요. 이 정도로 하고, 더 이상 진도는 좀 곤란할 것 같고, 한 가지 이야기만, 이것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문 받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민속방법론이에요. 에트노메토달러지라고 하는 인류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연구 방법론인데, 이 웨이드 데이비스라는 이제 캐나다 인류학자, 이분이 아주 문명화되어 있는 우리 세계와 몇 차례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문화권, 사람들의 세계관, 그들의 삶의 방식들, 삶의 모습들을 연구해 보긴 하죠. 그래서 책을 보면 아주 얇은 책이에요. Light at the Edge of the World라고 그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주민들 혹은 아마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 몽골 저기 산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러니까 굉장히 리모티드 에리어 그런 곳에 살고 있는 많은 그 사람 집단의 문화를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들이 그 다양한 언어와 문화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없어져 가고 있는지를 안타까워하는 게 이제 책의 주 요지인데, 한 스토리가 항상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질적 연구 이야기하면 갈 때마다 이제 질적 연구 특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아마존의 한 부족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통역을 한 2-3단계 거쳐야지만 의사소통이 되는 한 부족에 들어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이제 관찰을 같이 이제 삽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떤 사건을 경험을 하는데, 이 부족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부족을 두 팀으로 나눠서 경주를 해요. 이제 큰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어떤 넝쿨 같은 걸로 묶어요. 그 줄을 길게 해서 이제 그 부족 절반이 여기에 매달리고, 또 부족 절반은 다른 통나무를 끄는 거죠. 그래서 일정 구간을 돌아오는 시합을. 그래서 웨이드 데이비스도 한 팀에 소속이 되었죠. 그래서 양차 3번을 경기를 하는데 첫 번째 경기는 본인들이 졌어요. 본인 팀이. 너무하죠. 간발의 차이로. 그래서 두 번째를 하는데 좀 수월하게 이겼어요. 자기 팀이. 그래 너무 기분 좋죠. 오케이, 두 번째 이겼으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세 번째는 꼭 이겨야 되겠다. 그리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겼어. 사람들을 밀고 당기고 격리하고 해가지고 간발의 차이로 이긴 거예요.
이기고 와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막 그 팀원들과 공유하려는 순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이제 직감을 하게 되죠. 누구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모두 다 슬퍼 보여. 그 이유가 뭘까? 이거 맞추시면 다음 주에 특별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친 사람이 생겼어요. 다친 사람이 생겼어요. 아, 가능한 추측이긴 합니다만 아닙니다. 팀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나라 그 마을을 떠나거나 뭐 그런. 너무 잔혹한데?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함께 하는 거에 이 경기의 목적은 승패를 가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비기는 게 목적인 거야. 매년.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커뮤니티로 같이 가는 거죠. 승패를 가려서 뭘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매년 행해오던 그런 전통과는 달리 승패가 갈려져 버렸잖아요. 그게 누구의 의도지든지 간에.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 내부자의 새로운 시각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질적 연구가. 우리는 외부자로서 혹은 연구자로서 혹은 관리자로서 사고 처리자로서 물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해와 식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어떤 문화라든지 의식, 그들의 어떤 이해하는 방식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보는 방식이 진리고 그게 객관적일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질적 연구자는 겸손해져야 돼. 일단. 자기가 얼마만큼 리터러치 리뷰를 하고 많은 이론들을 섭렵할지라도 현장에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질적 연구 관찰이든 면담이든 개방적인 TV를 하고 개방적인 관찰을 하죠. 왜? 내 생각을 프레임화 시키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이 문화권에서는 땡큐라는 말이 없답니다. 고맙다는 말이 없대요. 왜? 이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곤란해, 누군가 아파, 혹은 명수로부터 부모님을 잃었어. 홍수로 집이 떠내려갔어. 그러면 커뮤니티 전체가 그것을 케어해주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줘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족에서 일부 어떤 사람들이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부족의 엄청난 창피한 요소라고 그래요. 쉐임이라고 그러죠. 그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시각이 소위 문명화되었다고 하는 우리의 것과 좀 다르죠. 그런 내부자들의 시각을 드러내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이 질적 연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다. 심지어 일상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살아가고 있고 생활하는 사람이지만 그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충분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의무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질적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강의 마무리하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생각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지금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질적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면서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사고 조사를 하는데 개별 사고 조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떤 질적 연구. 그럼요. 그걸 모아서 이제 어떤 분석을 하고 해서 일반화시키고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하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제가 그 산업안전 기사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질적 연구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그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 15년, 20년 근무를 하셨어요.
그간에 얼마나 많은 사고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고 하셨겠어요. 끔찍한 사건도 많이 보셨겠죠. 그죠?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사실 제 추측인데 사고 현장이니까 종종 피가 낭자할 거고 그 가족들이 가슴 아픈 스토리도 들어야 할 거고 때로는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둔 그런 어떤 연인을 잃은 사람 이야기도 들어야 할 거예요. 그런 사고를 처리하신 분들의 어떤 심적인 부담, 스트레스. 사실 이런 부분들도 또 다른 산업 안전과 관련된 어떤 연구 혹은 케어가 되어야 될 이슈일 수도 있거든요. 그 심리적인 부담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감정적인 어떤 소진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 주제들이 너무 무궁무진해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공간에만 가도 사실 피곤한 게 이 일인데 정반대의 경우잖아요, 사실. 비판이론 관점에서 남성 전문가 혹은 여성 전문가들의 그것이 또 어떻게 다른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들 나름대로 어떤 사고 처리 고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도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외로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규정상 안 될 경우에 얼마나 또 안타까우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만 이렇게 살짝 누락을 시키거나 하면 제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그럼 전문가 입장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 이런 딜레마.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왜곡이라면 하지만 일정 부분을 눈을 감아줘야 되느냐. 아니면 좀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원칙을 준수해서 해야 되느냐.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질문 혹은 하고 싶으신 말. 질문은 아닌데 네. 교수님 말을 듣다 보니까 앞에서 약간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질적 연구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을 좀 깨려고 이렇게 교재에도 그런 게 나와 있고 다양한 사례를 찾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들으면서도 지금 몇 가지만 이렇게 아이디어가 계속 나왔거든요.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일단 이런 것도 해보면 괜찮다. 영업 비밀로 가지고 계셔요. 네. 나중에 학위 말고 다른 거 할 때 그런 걸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이런 쪽도 접근이 굉장히 그렇게 틀을 깰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사실 이게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우리 산업 안전하면 사람이 그것에서 무언가를 겪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 좀 줄여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관한 거거든요. 그죠? 그럼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때 좀 더 우리가 그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측면에서 물리적이고 경제적이고 뭐 신체적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측면까지도. 제가 볼 때 정신분석학적 측면도 이론들도 이 분야에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은 말할 것도 없고. 교수님 말씀 들어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주의가 환기되는 걸 많이 느끼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문과대학이라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 합리성이고 또 객관화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계속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도구가 이제 연구자고 그럼 연구자면 어떠한 내가 발굴한 사실에 대해서 그거를 기술을 할 때 결국 이게 편향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확정 편향이라든가 논리적 편향이라든가. 그래서 실제 내가 요구하고자 내가 처음에 이 연구를 설계할 때 내 경험에 기대해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기반해서 내가 결과를 아예 도출시켜 놓고 거기에 자꾸 유용한 어떤 그런 데이터만 계속 끼워넣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이유. 그러니까 데이터 조작의 유혹. 근데 그게 질적 연구자만 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약점 연구자보다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이하게. 근데 그 사실 용이하게 연구를 하고 싶다. 더군다나 질적 연구가 생소한 이 분야에서. 그래서 그분이 왜 질적 연구를 할까요? 양적 연구 용이하게 하시면 되죠. 아니 제가 말하는 용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데이터 조작을 질적 연구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론적 트라이앵귤레이션, 데이터 종류의 트라이앵귤레이션, 그 전문가에 의한 검증 혹은 그 자료 분석, 그 연구자에 의한 트라이앵귤레이션, 멤버 체킹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도 사실 멤버 체킹도 조작을 한다. 그런 사람 연구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정도의 분이 질적 연구를 하라고 마음먹기 사실 곤란할 거예요. 뭐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사실 질적 연구자는 그 연구 자체, 연구 과정이 그 사람의 삶의 일부분이고 그 과정 자체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없으면 질적 연구를 끝까지 수행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케어하는 현상, 사람들, 혹은 내 삶과 관련된 이 부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싶다. 그게 어떤 사실 자존감의 근원이잖아요. 그것을 수립하고 찾아내는 그런 어떤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패티 레이드의 포스트 모던 타당도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촉매 타당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구가 그 연구 현장,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지게 했는지, 어떻게 기여했는지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사실 패티 레이더는 연구자 자신도 연구 시작에서의 스탠스와 어떤 패러다임적인, 인식론적인 혹은 이 연구 주제 관련, 문제점에 대한 이해 관련, 연구가 끝나는 시점에서 나의 스탠스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솔직하게 기록을 해내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 자신의 주체성이라는 것이 항상 고정되어 있고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체와 타자 그리고 사회는 항상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그쪽 박틴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self is always co-authored by the others and the world. 내 주체는 항상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세상과 사회 현상과 나의 생각과 나의 리딩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나는 객관적이야라고 객관적인 척하지 말고 연구의 전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연구자로서 혹은 산업안전 관련된 기사로서 전문가로서 어떤 인식이 새로이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혹은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를 솔직하게 기록해 주는 것이 더 진정성 있는 연구가 아니냐. 객관적인 걸로 객관적인 근음막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프리텐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래서 아까 충분한 기간 하시면서 뭐 예시로 참여관찰 면담부터 한 4개월 이상 해야 이렇게 하시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지도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지도 교수님마다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고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허용하는 수준이 있을 테니까 물론 오래 하면 좋긴 하지만 그 연구자의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그죠? 에너지 쓸 수 있는 자금이나 에너지도 소요를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이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아까 이제 백스테이지 비헤이비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방 들어가다 쑥 빠져버리면 정말로 프론트 스테이지에서 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 이 공간을 너무 의식한 자기가 관찰되고 연구되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에서 드러나는 그런 행동 그런 이야기들만 관찰하고 빠지게 되면 그 이면 인간으로서의 그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기간 동안 관찰을 해야 된다고 하죠. 자주 방문을 하면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 너무 간헐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기간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럼 모든 것을 고려하고도 그 연구자가 참여자와 어떤 수준의 라포를 형성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수집한 데이터의 진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면담할 대상들은 어느 정도 저도 지금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물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지식도 있고 또 이제 뭐 그런 그 직장이라든가 이런 그 또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원하는 쪽과는 다르게 좀 일부러 더 좋은 대답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형성되기 전에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권력의 문제. 이분이 나의 상사고 나의 어떤 직업적인 이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어. 그리고 이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알아. 그럼 그분의 요구에 맞는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권력 관계에 있는 그런 참여자를 연구하는 건 사실 적절하지 않죠. 이런 학점을 주는 대학 교수님이 학점 주기 전에 학생을 그 강의의 어떤 질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다. 얼마만큼 그 대답이 진정성이 있을까? 완전히 진정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의문점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의문점이 들 수도 있잖아요. 과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권력 관계, 이해 관계를 고려를 해서 이제 참여자를 선정을 하고 하셔야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아마 면담을 하게 된다면 그 면담한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것도 다 기술이 다 베이스로 되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 면담 강의할 선생님이 좀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질적 연구는 그 목적 표집이에요. 의도적으로 표집을 한다. 나의 연구 주제가 이것이고 연구 문제가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분하고 이분을 참여자로 선정을 했어요. 뭐 샘플 1000명 중에서 어떤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5명을 뽑은 게 아니고 이분을 나는 면담을 할 거고 그분들에 대한 직업적 환경을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참여 관찰을 할 거예요. 대신에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 주제가 이것이고 나 연구 문제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가 알기로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 이런 백그라운드, 이런 전문성, 이런 충분한 경험 등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연구에 유의미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내셔야 되죠. 하여 연구 방법 기술 제3장에 참여자에 대한 기술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심사자가 보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 정도 참여자들이라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겠네. 산업안전기사의 생애사 연구를 한다. 그 분야 전문가로서 생애사 연구를 하는데 이제 갓 기사 받아서 이제 취직한 혹은 발령받은 26살 참여자 5명을 물론 어느 심사자가 그걸 오케이 해줄까요? 산업안전기사로 1년 살았어, 2년 살았어. 그 직업적 전문성의 발달이라든지 딜레마와 관련한 그 무엇이 인정이 될까요? 생에서는 안 맞는 거죠. 아니면 케이스 스터디, 초심 혹은 1년차, 2년차 혹은 경험이 적은 산업안전기사들의 어떤 그 직업적 경험, 직업적 삶에 관한 질적 연구 혹은 케이스 스터디 해서 이제 연구를 방법론을 맞춰내면 그것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무슨 연구를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질적 연구 내에서도 적절한 연구 방법론이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이 되고 그 연구 방법론에 따라서 자료 수집과 분석의 방법들도 이제 결정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이 전체적인 연구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흐름을 이제 꿰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최승원의 패러다임 이야기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린 거고. 혹시 그 메타 분석을 통한 어떤 질적 연구 사례 생각이 나시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지난주에 부산대학교 질적연구 강연 갔을 때 유아교육 하시는 한 박사과정 학생이 이제 질적 메타 분석 하려고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메타 분석, 우리 질적 메타 분석은 김희철 교수님 책에서
언급은 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저도 질적용 메타 분석을 해본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 논문을 한번 찾아보죠. 찾아서 다음 시간에 예시를 보여드리든지, 네. 아니면 그 저한테 이메일을 한번 주셔요. 그 오늘 당장이라도 제가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 선생님 이메일로 들어가서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보고 이제 답장을 그 연구를 예시 연구를 찾으면 보내드리고 관련 공부할 수 있는 방법론 차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지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주말에 중요한 시간에 멀리 또 오셔서 장시간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긴 했는데 이제 근데 말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감안해서 다음 주 주제와 우리가 할 내용들 이제 PPT 그 핸드아웃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간 그 중복되는 부분 좀 빼고 그래 할 거니까 다음 주도 오셔서 열심히 우리 같이 대화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 다음 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 계획서 작성이에요. 그래서 1년차 선생님 그 학생들은 힘드시겠지만 어렴풋이라도 연구 주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 대략적으로나마 연구 계획서의 틀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굳이 그걸 사용하지 않으신다 해서 치더라도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걸 참고해서 이제 더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연구 주제에 관련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